숲속의 짐승 사내와 양반과 아가씨, 연화가 창문을 열었을 때 무진이 그 앞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려줘. 살면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서 다음에 올게 해. 기다려줘. 무진은 그녀가 살면서 다칠까봐 사람이 되는 법을 스스로 배울게. 어둠 그다음에 속으로 올게. 물러납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깊고 어두운 산속, 비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공기,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불꽃처럼 뜨겁고 첫눈처럼 조용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숲속의 짐승 사내와 양반가 아가씨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깊은 산속,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펼쳐지는 신분도 격식도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때는 조선 중기, 가을이 막 저물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대감댁 외동딸 연화는 그날따라 유독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쾌유를 빌기 위해 산 중턱의 작은 암자를 향하던 길, 하늘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지요. 낮게 깔린 먹구름, 바람에 실려오는 흙비 냄새. 그러나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규방의 두꺼운 벽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이미 충분한 축제였으니까요. 아가씨, 오늘은 산이 이상합니다. 돌아가시지요. 몸종춘이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도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인간의 고집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 한순간에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흙탕물이 되었고 일행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빙글 뒤집혔습니다. 낭떠러지였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연화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돌바닥, 머리맡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동굴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발목은 욱신거렸으며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조그맣게 타오르는 모닥불. 그리고 그 너머에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습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걸친 채 생고기를 맨손으로 뜯고 있었습니다. 불빛을 받은 눈은 짐승의 것처럼 번뜩였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닥불 장작이 탁 소리를 내며 튀었습니다. 그 소리에 연화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산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그냥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쳐서 짧고 거칠고 마치 오랫동안 말을 쓰지 않아 녹슬어버린 듯한 목소리.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목소리에 오히려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괴물이라면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사내는 다시 고기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연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망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목이 다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동굴 밖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밤 이 짐승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발목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그녀는 동굴 한켠에 웅크려 최대한 사내와 거리를 뒀습니다. 사내 역시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나무 잎사귀에 물을 받아다 놓거나 산딸기를 한 움큼 던져놓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연화는 그것조차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양반과 아가씨가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녀의 몸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산딸기를 집었습니다. 새콤하고 달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 사내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산딸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돌아보니 사내가 동굴 입구에 기대어 짐승처럼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화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마치 처음 들어보는 말인 양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대화였습니다. 닷새가 지날 무렵 연화는 자신이 먼저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내는 말이 극히 적었습니다. 단어를 하나씩 마치 처음 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끊어 뱉었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긴 문장으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침묵. 이름이요. 저는 연화입니다. 당신은요? 이름. 사내가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낯선 물건을 손으로 만지듯이. 없어.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름이 없다니.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그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했습니다.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면 제가 드려도 됩니까? 이름을. 사내는 한참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는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 안개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바람처럼 거칠고 그러나 산 전체를 품은 것 같은 이 존재에게 무지는 어때요? 안개와 먼지, 산에서 가장 먼저 지는 것들,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것들. 사내가 무진이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를 만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무진. 자신의 이름을 처음 불러본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이틀 뒤부터 무진은 연화에게 산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르친다기보다는 함께 다녔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연화의 발목이 많이 나아진 것을 확인하자 무진은 말없이 일어나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독풀이야. 만지면 안 돼. 이 소리는 멧돼지 새끼야. 어미 근처에 있어. 멀리 가. 비 오기 전에 새가 낮게 날아. 보여. 무진의 말은 짧았지만 담긴 것은 방대했습니다. 연화는 15년을 서책 속에서 배운 것보다 이 산 속에서 열흘 동안 배운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글자로 쓸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산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황과 보라가 뒤섞인 현란하고도 쓸쓸한 하늘.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무진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무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그가 말했습니다. 외롭다는 게 뭔지 몰랐어. 지금은 알아. 연화는 그 말의 무게를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다는 것은 지금 외롭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외롭지 않다는 뜻일까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무진은 이미 일어나 동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등을 바라보며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주 조금씩 이 거칠고 조용하고 투명한 사내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화가 사라진 지 보름. 김대감댁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대감은 포졸들을 모두 풀어 산을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현상금이 걸렸고 사냥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연화는 무진이 잡아온 산토끼로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연화가 토끼고기를 먹다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자 무진이 등을 두드려주며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낯설고 아름다웠는지 연화는 그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횃불을 든 포졸들이 동굴 입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진은 번개같이 연화 앞에 섰습니다. 짐승처럼 낮게 몸을 구부리고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몸종 춘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무진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자가 아가씨를 납치한 흉악범이다. 포박하라. 기다리시오. 이분은. 연화가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날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면 연화가 이 숲속에 혼자 남을 테니까. 무진은 포박당했습니다. 연화는 가마에 태워졌습니다. 가마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자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진이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연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화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멀어지는지 모르겠다는,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무진 씨,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무진이 포박을 끊었습니다. 포졸들이 놀라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무진은 산을 내려가는 가마를 쫓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바위를 차고 나무를 스치고 폭포처럼 달렸습니다. 마을 어귀가 보일 때까지 그는 뛰었습니다. 가마가 마을 문을 통과했습니다. 무진은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도망쳤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가슴을 뒤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실감이었습니다. 무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산이 울렸습니다. 다시 양반과 아가씨가 된 연화는 그러나 이전과 달랐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방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대감은 딸이 돌아온 첫날부터 혼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문중의 홍진사 아들, 점잖고 글 잘하고 집안 좋은 총각.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애가 산속에서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규방의 벽이 얼마나 좁은지, 예법과 격식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두고 있는지, 밤마다 연화는 첫눈처럼 조용히 우리 방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무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서 불을 피우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노을을 보고 있을까? 지금 외로운가? 지금 외롭다는 것을 아는가? 한편 무진은 마을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를 다시 봐야 했습니다. 왜 그녀가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진은 마을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개들이 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무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무진의 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끈에 걸린 작은 패가 있었습니다. 무진이 기억하는 한 항상 걸고 있었던, 그러나 무엇인지 몰랐던 것.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 손에? 그것은 가문의 표식이었습니다. 15년 전 영모에 휩쓸려 멸문당한 무반 가문 진씨, 집안의 마지막 핏줄에게만 주어지는 표식. 노인은 그 가문의 늙은 문객이었습니다. 15년 전 갓난아이를 산에 숨겨두고 도망쳤던,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온 사람. 당신이 진 참판 어른의 아드님이십니까? 무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판이 무엇인지, 아드님이 무엇인지. 그러나 노인의 눈물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슬픔, 미안함, 그리고 기쁨. 비록 멸문된 집안이었으나 무진에게는 이제 이름이 생겼습니다. 피가 생겼습니다. 과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다가갈 이유가 조금은 더 생겼습니다. 무진은 연화를 한 번 더 만났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 김대감댁 담장 아래 연화가 창문을 열었을 때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헝클어진 머리, 여전히 가죽옷.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화,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격식 없이, 그냥 이름만. 무진 씨,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무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노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면받지 못한 영모 집안이지만 그것을 알게 된 무진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연화는 알 것 같았습니다. 왜요? 왜 안 됩니까? 당신이 다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떠나기 싫다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다친다는 말 하나. 연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복잡한 것을 너무도 단순하게 말합니다. 제가 괜찮다 해도요? 그래도. 무진이 담장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연화는 그 감촉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줘. 무진이 말했습니다. 살면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게. 그 다음에 올게.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어쩌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무진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아주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냈고 어머니가 울었지만 연화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규방의 작은 반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첫눈이 오는 날, 연화는 홀로 산 어귀에 갔습니다. 그리고 솜씨 좋은 친모에게 부탁해 만들어둔 옷 한 벌을 바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가죽 대신 비단, 황토 대신 쪽빛. 산 사람이 입기엔 너무 곱고 양반이 입기엔 너무 거친 딱 무진에게 어울릴 것 같은 옷. 그 옷이 다음 날이면 사라져 있다는 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첫눈이 오는 날 연화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날만큼은 산 어귀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옷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연화의 뒷모습을.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이 다 쌓일 때까지.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와 그 옷을 천천히 폈습니다. 그녀의 손 냄새가 났습니다. 산딸기와 대십 냄새. 아니, 어쩌면 그것은 무진의 상상이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상상도, 기억도, 이것도 사랑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하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서도 놓지 않는 사랑. 무진과 연화의 사랑은 두 번째였습니다. 담장으로 막혀 있었고, 신분으로 막혀 있었고, 말로도 다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첫눈이 오는 날, 산 어귀의 바위 위에 놓인 옷 한 벌. 그것이 그 해의 고백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 당신의 계절에 나도 여기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숲속의 짐승 사내와 양반과 아가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매년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첫눈이 올 때마다